네, 21번입니다.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고 1의 비율이 P인 모집단으로부터 5개 표본을 뽑았어. 되죠? 0 아니면 1만 나오는 거야, 얘는. 그랬더니 4개가 1이 나왔어. 한 개는 0 나왔다는 소리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가설 P는 3분의 2냐 아니면 3분의 2보다 크다를 이제 뭐 할 거야? 검정할 건데, 자, 이때의 유의 확률 P 값은 되죠. 자, 이렇게 뭐 0과 1로만 돼 있는데 여기서 1의 비율이 P잖아. 그쵸? 그럼 전체 중에서, 그죠? 전체 중에서 1만 나온 거를 뭐 하면은 1만 나온 거를 세면은 그게 뭐야? P죠. 되시죠? 자, 그래서 P는 어떨수록 올라가? 어떨수록 커져? 이 표본을 뽑았을 때 1을 셀 거잖아. 1을 세서 분자에 적을 거잖아. 그쵸? 그래서 표본을 뽑았을 때 1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P도 뭐해? 커진다. 자, 요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죠. 되죠? 자, 그다음에 유의 확률 P 값은 어떻게 구해? P 값은 내가 관측한 관측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관측치를 포함해서, 그쵸? 이 값보다 뭐해? 더 극단적인 값이 관측될 확률. 자, 요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쵸? P값 연속형일 땐 쉬워. 연속일 땐 이렇게 해서 그냥 검정 통계랑 나왔어, 내가. 검정 통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연속형이니까 만약에 우측 관측 검정이야. 그럼 이쪽이 극단적이니까 이쪽 여기 확률 넓이 구하면 P값. 자, 요렇게 찾는 건 쉬운데 지금 얘는 무슨 형이야? 이산형이죠. 1의 개수가, 그쵸? 1의 개수가 비율이 돼서 P로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이산형이라고. 그쵸? 이산형일 때 유의 확률 P값은 어떻게 구해? 내가 관측한 관측치를 포함해서 이 값보다 극단적인 값이 관측될 확률.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이 값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관측되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건들의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되시죠? 자, 지금 내가 관측한 건 뭐야? 내가 지금 관측한 거는 표본을 5개 뽑았는데 1이라는 요 카드가, 그쵸? 1이 몇 번 나왔대? 여기 쓰면 안 되겠네. 1이 몇 번 나왔대? 1이 4번 나왔답니다. 되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지금 대립가설은 뭐야? P가 3분의 2보다 더 크냐? P가 어디까지 더 커질 수 있느냐? 이거를 검증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아까 P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1이 많이 나올수록 더 커진다고. 되시죠? 그럼 대립가설 방향으로 지금 5개 뽑아서 1이 4번 나왔는데 그럼 이것보다 더 대립가설 방향으로 더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야? 1이 5개 뽑았는데 1이 몇 번 나오는 경우? 5번 나오는 경우겠죠. 그쵸? 자, 이거는 내가 관측한 값이고 이 관측한 값보다 더 대립가설 방향으로 더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 5개 뽑았는데 1이 진짜 5번 나왔어. 그럼 P는 1이잖아. 그쵸? P가 더 커. 아예 최고 커져 버리는 거라고. 되시죠? P는 1의 비율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요 유의 확률, 이제 P 값은 어떤 경우야? 5개 뽑았는데 1이 4번 나올 확률이라. 그쵸? 이거는 관측된 확률이니까.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값, 1이 아니라 0과 1로 돼 있는 값들을 5개 뽑았는데 1이 진짜 몇 번? 5번 나온 경우. 그쵸? 이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뭐야? P값이 되겠죠. 되시죠? 자, 요런 생각을 바로 해주시고 문제 보자마자 당연히 지금까지 유의 확률 구하는 문제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이런 생각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확률 계산해 봐야죠. 자, 5개를 뽑는데 그중에 1이 4번 나올 확률 어떻게 구해? 5, C, 4. 1이 4번 나와야죠. 그쵸? 근데 1이 나올 확률이 뭐야? 자, 이 유의 확률 앞에 또 안 적었네. 그쵸? 유의 확률 앞에 중요한 게 뭐야? 기무가설 하에서. 자, 기무가설이 사실일 때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잖아. 그쵸? 유의 확률이. 그래서 요 기무가설 P는 3분의 2다가 뭐 할 때? 맞다고 쳤을 때. 그쵸?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때 1이 4번 나오고 1이 5번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되죠. 그쵸? 그럼 1이 나올 확률을 P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3분의 2가 4번 나와주고 1이 아닌 0이 나올 확률 3분의 1이 한 번 나와주면 되겠죠. 되죠? 그게 1이 4번 나올 확률입니다. 자, 더하기 1이 5번 나올 확률 5C5 3분의 2의 5승.
자 이렇게 해 주면 되죠. 자 그럼 인제 이거를 뭐 해 줘? 계산해 줘야죠. 자 OC4는 뭐랑 똑같아? OC1이랑 똑같으니까 5 곱하기 2의 4승. 2의 4승 몇이야? 16 이죠. 16 분의 3의 4승에다가 또 3 한번 곱하니까 3의 5승이 되겠죠. 되죠? 자 이거 더하기 OCO는 1 이니까 어차피 필요가 없고 2의 5승 뭐야? 32죠. 그다음에 여기 3도 뭐 해 줘야 돼? 5승 해 줘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네 둘이를 이제 뭐 해 주면은 더해 주면은 3의 5승분의 5 곱하기 16이 뭐야? 80 이잖아. 그쵸? 80 더하기 32 하니까 112가 돼서 정답 몇 번? 4 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죠? 자 유의 확률 이산형일 때 연속형일 때는 너무 유의 확률 찾는 거 쉬우니까 생략하고 자 이산형일 때 유의 확률 어떻게 구하라고? 귀무가설 하에서 내가 관측한 관측치도 반드시 포함하고 그리고 이 값보다도 뭐할 확률? 더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관측될 확률. 자 요렇게 정의한다고. 되죠? 자 지금은 대립가설이 뭐야? 3분의 2 보다 크다잖아. 그쵸? 더 위잖아. 그쵸? 그러니까 1이 더 많이 나오는 게 더 극단적인 경우라고.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시험 문제가 3분의 2 보다 만약에 작다가 나왔어. 그쵸? 그러면은 1이 더 안 나올수록 극단적인 거라고. 대립가설 방향을 더 지지해 주는 거라고. 되죠? 자 그때는 1이 4번 나온 경우, 3번 나온 경우, 2번 나온 경우, 1번 나온 경우, 0번 나온 경우 얘네 이 확률 값들을 뭐해? 다 더해 준 게. 그죠? 이 확률 값들을 다 더해 준 게 유의 확률이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이 어느 방향으로 뻗쳐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거를 반드시 문제를 풀 때 그냥 무조건 4번이니까 더 심한 거 5번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대립가설 방향으로라는 말이 유의 확률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대립가설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도 한 번은 확인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 주시라고.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2번. 자,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각가지 값들을 알려주고 이제 각 진짜 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값들을 구해봐라. 자, 이런 문제죠. 그냥 회귀 분석의 뭐야? 회귀 분석의 단순 계산이죠. 자, 그래서 뭐 밑에 뭐 계산하는 법은 적어놨으니까 뭐 이거 충분히 뭐 그렇게 해서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드릴 거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문제 빨리 풀 수 있을까? 자, 요런 걸 설명해 드리면은 자, 1, 2번 보기를 봐봐. 그럼 얘는 뭐야? 추정된 회귀식을 그냥 알려준 거죠. y는 뭐야? 2x 플러스 5 이렇게 추정된다는 거잖아. 자, 그럼 요 회귀식이 어디를 지나야 돼? 무조건 x의 표본 평균, y의 표본 평균 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쵸? 단순 회귀 분석일 때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값을 주어줬네. x의 표본 평균은 1.5, y의 표본 평균은 8이라고 주어졌잖아. 그쵸? 그럼 1.5랑 8을 여기 대입해. 그래서 성립하는지 봐봐. 8은 2 곱하기 1.5 더하기 5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쵸? 만약에 1, 2번 중에 하나가 잘못됐어. 그죠? 하나가 잘못되면은 이 값을 뭐 했을 때 대입했을 때 성립이 안 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지금 뭐해? 성립하니까 1, 2번 둘 다 맞구나. 요렇게 하고 넘어가라고. 그쵸? 원래는 1번 어떻게 풀어? 베타 1의 추정값은 어떻게 구해? sxx분의 sxy 뭐 이렇게 구해야죠. 그쵸? 근데 이것들을 또 계산하고 또 거기다가 다시 또 저 표본 평균점 대입해서 2번 베타 제로의 추정값 구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일을 2번 하지 말고 만약에 문제에 각각의 회귀분 개수의 추정값은 이거냐 하고 문제에 나와 있어. 그죠? 선지에 나와 있어. 그럼 그냥 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점, 표본 평균 점을 뭐 해봐? 대입해 봐 갖고 진짜 성립하는가를 보라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성립이 안 해. 그럼 그때는 진짜 1, 2번 하나씩 구해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고. 되시죠? 근데 지금은 성립하기 때문에 1, 2번 둘 다 맞다. 이렇게 한 번만 대입해 보고도 1, 2번 둘 다 맞다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푸는 게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뭘 구하래? 잔차의 제곱합 SSE죠. SSE를 이것들을 이용해서 구해 보래. 그렇죠? 자, 그럼 얘네들은 뭐야? 일단 SXX가 몇이야? 10이고 얘는 뭐야? 얘는 SYY죠. 근데 SYY가 뭐라고? SST라고. 이게 90이고.
그다음 마지막 식은 SXY죠. 그쵸? 이렇게 회귀 분석에서 쓸 수 있다고. 이게 20이다. 자,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SSE를 구하래. 그쵸? 근데 아무리 봐도 요 세 개에는 SSE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쉽게 구할 수가 없다고. 자, 회귀 분석에서 어떤 값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어떻게 구할지 모르고 막혔을 때는 무슨 식을 갖다 쓰라고? 이걸 갖다 써야죠. 그쵸? B는이 아니죠. 그쵸? 다시 R은 B 곱하기 SY분의 SX 요 식을 갖다 쓰시라고. 그쵸? 이걸 갖고 가서 풀다 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막 풀고 막 돌려보고 막 계산하다 보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회귀 분석에 계산할 때는 가장 중요한 식이죠. 되죠? 자, 그럼 R이 뭐야? 상관계수잖아. 그쵸? 근데 상관계수는 문제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모르겠고. 자, 회귀계수 추정값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1번에서 내가 구했잖아. 2라고. 되죠? 자, 그다음에 SY는 뭐야? SY가 SYY를 루트 씌운 값입니다. 되죠? 루트 씌워서 하나가 사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SYY가 지금 몇이야? 90이니까 얘는 90에다가 뭐 한 거? 루트 씌운 거라고. SX는 그럼 뭐야? SXX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얘는 루트 10이 될 겁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아하, 상관계수 구할 수 있다고. 되죠? 이제 상관계수가 나왔어. 그럼 상관계수와 또 관련돼서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야? 바로 결정계수죠. 상관계수를 제곱하면 뭐라고? 결정계수라고. 그래서 제곱을 해봤어, 내가. 제곱했더니 4 곱하기 90분의 10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다시 쓰면은 90분의 40 요렇게 될 거라고. 되죠? 자, 근데 결정 계수는 또 분산 분석, 회귀 분석의 분산 분석표에서 어떻게 구해? SST분의 SSR로 구하잖아. 그쵸? 근데 SST가 내가 몇인 걸 알고 있어, 지금? 90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럼 SSR은 몇이란 소리야? 90분의 40이니까 SST분의 SSR이 90분의 40이니까 SSR은 몇이야? 40이란 소리죠. 그쵸? SSR이 40이고 SSE는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고 SST가 뭐야? 90이니까 SSE는 몇이야? 50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40이다 했으니까 뭐야? 틀린 게 되겠죠. 되죠? 자, 우리가 회귀 분석에 뭐 계산하는 문제 풀다가 막히는 경우에는 요 식을 반드시 떠올려라. 되죠? 그다음에 상관계수가 나오면은 뭐랑 연결돼 있다? 결정계수랑 연결돼 있다. 되죠? 그다음에 결정계수는 뭘로 쓸 수 있다? SST와 SSR로 표시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알면 뭘 찾을 수 있다? SSE를 찾을 수 있다. 되죠? 이런 생각의 흐름을 속에서 결국 SSE를 찾아내는 겁니다.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식을 막 돌려보고 막 이렇게 풀고 하는 연습을 좀만 해주시면은 여기에 뭐 어떤 게 나와 있더라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은 뭐야? 오차 분산의 추정값 뭐니? 자, 오차 분산의 추정값이 뭡니까? MSE죠. 그쵸? 화기 분석에서 분산의 추정값은 MSE로 구한다 했잖아. 그쵸? 자, MSE는 어떻게 구해? SSE에 뭘로 나눠서? 자유도로 나눠서 구하잖아. 그쵸? 근데 SSE는 내가 3번에서 구해봤더니 50이고, 그쵸? 그럼 SSE의 자유도를 구해야겠네. 지금 단순회귀 분석이잖아. 어디다 쓰죠? 뭐 쓸 데가 없네. SSR의 자유도가 몇이야 지금? 1이죠.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그다음에 총 N이 지금 몇이야? 12잖아. 그쵸? 그럼 SST의 자유도가 몇이야? N-1이니까 11이죠. 그럼 SSE의 자유도가 몇이야? 얘는 자유도가 1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나눠보면은 5가 되네. 그래서 5다 이렇게 맞죠. 결론은 이렇게 뭐 해야 돼? 순차적으로 1, 2, 3, 4번을 순차적으로 풀라는 문제죠. 그쵸? 1번을 풀어야지 요식을 갖다 쓸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문제가 풀게 돼 있어서 뭐 좋은 문제다. 그쵸. 회귀 분석에서 계산할 수 있는 식을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지금 거의 뭐 다 나와 있는 그런 좋은 문제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연습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다고.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3번을 원래 제가 요 밑에 있는 풀이대로 설명을 드려서 강의를 찍었는데 강의를 찍고 나니까 조금 이 설명이 약간 좀 이 풀이가 약간 좀 오해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제가 이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 볼게요. 자, 우리가 뭘 알고 싶어? 모 비율을 알고 싶은 거야. 찬성률. 그쵸? 모 비율을 알고 싶어 갖고 모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100 명을 뽑아서 95% 신뢰 수준으로 조사를 했어. 되죠? 자, 그런데 올해는 이 100명 조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표본수를 줄이기 위해서 신뢰 수준을 90%로 낮추기로 했어. 그쵸? 좀 이 내가 조사한 결과가 신뢰 수준 95% 보다는 90%가 어때? 덜 믿을 만하죠. 그쵸? 좀 믿을 순 없더라도 이 100명 조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표본수를 좀 줄일게. 자, 대신에 우리가 신뢰 수준은 좀 양보할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하기로 했답니다, 올해는. 근데 대신에 올해 조사에서는 오차 한계부터 다른 조건은 모두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되죠? 무슨 문제인지 이해하죠? 작년에는 신뢰 수준 95%로 조사했는데 자, 올해는 어떠기로 했어? 올해는 신뢰 수준 90%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되죠? 근데 대신에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뭐만 변해? 표본 수준만, 표본 크기만 변한다고. 표본 크기를 더 어떻게 더 줄이니까 신뢰 수준도 어떻게 돼? 더 줄어들겠죠. 그쵸? 안 좋은 거니까. 표본 크기를 줄이는 거 안 좋은 거잖아. 그쵸? 더 많이 조사할수록 좋다고 통계학에서는. 근데 더 안 좋은 걸 해 갖고 신뢰 수준도 더 낮아지게 됐다고. 되죠? 대신에 오차 한계나 이런 건 다 동일하다. 오케이. 자, 요런 문제죠. 그쵸? 문장형으로 돼 있는데 결론 뭘 찾아야 돼? 수식을 찾아서 그때 최소가 되는 표본 크기 n을 찾아줘야죠. 되죠? 자, 요런 문제 벌써 올해 세 문제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이나 검정에서 요런 문장형 문제를 다시 수식으로 적는 연습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차 한계가 동일하다 했으니까 자, 오차 한계는 어떻게 구하냐? 자, 우선 모비율에 대해서 신뢰 구간, 모비율 추정해서 신뢰 구간 어떻게 구합니까? 요렇게 구하죠. 우리가 구한 표본 비율 플러스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 뭘 곱해? Z 표준 정규분모 따르니까 Z 쓰시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구하는 신뢰 수준 적어 주시고 곱하기 루트 m 나누기 위에다가 뭐 해? 표본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표본 비율.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계산한다고. 되죠? 자, 그럼 거기서 요 부분을 뭐라 그래? 오차 한계라 하죠. 내가 구한 추정량부터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좀 이런 어느 정도 구간 추정을 하는데 내가 구한 추정값에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오류를 생각해서 벌려 놓은 요 구간을 뭐라 그래? 오차 한계라고 합니다. 되죠? 자, 근데 원래 표본 비율은 뭘 따르냐면 뭐 어떤 조건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배우는 이 통계학 개론 수준에서는 뭐 그 조건이 어긋나는 경우는 안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표본 비율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본 비율의 평균이 뭐겠어? 모 비율이겠죠. 그쵸? 표본 비율도 결국에 모 비율의 뭐야? 불편 추정량이니까 우리가 표본 비율을 갖다 쓰는 거야. 그다음에 분산이 뭐냐면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랍니다. 되죠? 자, 그러면은 원래 요 부분은 뭘 쓰는 거야? 요 부분은 원래 추정량의 표준 편차를 쓰는 거죠. 그쵸? 그거를 뭐라 그래? 표준 오차라고 한다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다가 뭐 한 놈? 루트 씌운 놈을 적어야 돼. 그러니까 표본 비율을 쓰면 안 되고 원래는 뭘 써야 돼? 모 비율을 적어 줘야죠. 그래서 원래는 p를 적었어야 된다고. 근데 잘 봐. 우리가 이 식이 뭐 하는 거야? 모 비율 추정하는 거잖아. 그쵸? 모 비율을 추정하는 식이라고. 그럼 모 비율을 알아 몰라? 모르는데 여기에 p를 넣어서 값을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없기 때문에 n이 충분히 크다면 n이 n이 충분히 큰 수라면은 p 대신에 모 비율 대신에 뭘 써? 표본 비율을 대체해도 괜찮다. 자, 이런 통계학적 증명이 있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해? 결론적으로는 여기에다가 표본 비율 쓴 식을 외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신뢰 구간, 모비율의 신뢰 구간이 탄생했다는 걸 알아줘야 됩니다. 되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원래는 요 루트 n분의 뭐야? 루트 n분의 여기다 시그마를 썼는데 요 시그마가 요렇게 생겼다. 그쵸? 요렇게 생겼고 원래 만약에 모 표준 편차를 쓴다면은
이거를 갖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모 비율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 비율 추정할 때는 표본 비율로 대체한 표준 편차를 갖다 쓴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표본 표준 편차 같은 거죠. 그렇죠. 모 평균 추정할 때 표본 표준 편차 같은 놈이다. 자, 요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시그마로 제가 해설지에는 뭉뚱그려 썼는데 결론 모 비율을 알아서 이거를 쓰든 모 비율을 몰라서 요거를 쓰든 어쨌든 요렇게 된 비율을 추정할 때는 요렇게 된 놈들이 뭐다? 표준 편차다. 되죠? 요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이랑 뭐 해야 돼? 올해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럼 작년에 뭘 구해? 오차 한계를 구해 보자고. 작년에 오차 한계. 자, 그럼 오차 한계 요렇게 쓰는데 작년은 Z하고 뭐해? 신뢰 수준이 95%잖아. 그쵸? 그럼 알파 값을 뭘 써야 돼? 0.025를 썼겠죠. 되죠? 그다음 루트 n분의 할 건데 작년에 몇 명 조사했어? n이 100명일 때 조사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루트 100분의 여기에 뭘 써? 이제 표본 비율을 썼을 수도 있고 모 비율을 썼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모 비율을 추정하는 건데 모 비율을 쓰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표본 비율 요렇게 써갖고 작년에 오차 한계를 구했을 겁니다. 되죠. 자, 그럼 이제 올해의 오차 한계를 또 구해보자. 올해의 오차 한계. Z 쓰는데 올해는 신뢰 수준이 몇 프로야? 90%죠. 그렇죠. 90%니까 0.025 말고 0.05를 갖다 써줘야죠. 그다음에 곱하기 루트 n 이게 내가 올해 구해야 될 표본 크기고 분의 이제 표준 편차를 쓸 건데 그렇죠. 여기 위에다가 이제 표준 편차를 쓸 건데 작년이랑 올해랑 뭐 하되 모든 조건이 동일하대잖아. 그렇죠.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그럼 작년에 썼던 요 표본 비율이나 올해 썼던 표본 비율이나 뭐 하다고? 똑같다 치자고. 그렇죠. 다른 조건이잖아. 여기서 바뀌는 건 뭐야? 요 신뢰 수준이 바뀔 때 우리는 요 n이 어떻게 바뀌냐 요런 문제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윗부분 요 분자 부분에 들어가는 값은 뭐에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하답니다. 이 문제에서. 당연히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올해 표본 비율이랑 작년의 표본 비율이 어떻게 써? 달라지겠죠. 그렇죠? 당연히 실제에서는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요 문제 상황에서는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했으니까 요 분자 부분이 동일하다 치고 요 n 구해봐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실제에서는 아주 뭐 정말 희박하게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낸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차 한계도 뭐하대? 동일하다니까 이 두 값이 뭐하다? 같다죠.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풀어보면은 여기 값은 동일하니까 약분이 되고 Z 0.025가 몇이야? 지금 Z 0.025는 2를 쓰재매. 그쵸? 숫자 2고 좀 쓸 칸이 없네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네, Z 0.025는 뭘 써? 2를 쓰니까 2 곱하기 루트 100이 몇이야? 10이죠. 그쵸? 10분의 여기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1만 남는 거고. 는 올해 오차한계를 또 구하면 Z 0.05로 뭘 쓰지? 1.6을 쓰잖아. 그쵸? 1.6 곱하기 루트 n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값이고 분의 여기 지워졌으니까 1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방정식을 뭐 하면 풀면 n을 구할 수 있죠. 되죠? 쉽죠? 그래서 루트 n을 양변에 곱해서 여기다 루트 n 곱하고 자, 여기 10분의 2가 있었잖아. 원래 이 우변에. 그쵸? 얘가 몇이야? 0.2잖아. 그쵸? 0.2 여기 밑에 분모로 나눠줘서 0.2분의 1.6 요렇게 하면은 루트 n이 8이다 나와주죠. 그쵸? 2, 8에 16이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n은 제곱하면 여기 이렇게 n은 루트 n은 8이니까 n은 제곱하면 몇이야? 64가 됩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우리가 요 오차 한 개씩만 뭐 해주면은 잘 적어주면은 실수 없이 잘 적어주면은 그냥 바로 쉽게 풀 수 있는 계산이 엄청 간단하잖아. 그렇죠?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 그냥 제가 그냥 모평균 추정하듯이 그냥 시그마로 써서 문제에 약간 설명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값을 갖다 쓰는 겁니다. 모비율 추정에서는 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 이 문제가 뭘 구한 거야? 표본의 수는 구하는 문제잖아. 그쵸? 시험장에서 내가 이 문제를 만났어. 근데 결국 마지막에 뭘 구하래? 표본의 수는 구하래.
그쵸. 오차 한계든 뭐든 뭐 이용해 갖고 추정해서. 그쵸. 그럼 추정해 보면은 표본의 수 n은 어떻게 식이 돼 있어? 루트 n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막 풀다 보면은 루트 n은 어쩌고 저쩌고 나온 다음에 결국 양변을 뭐 할 거야? 제곱해 갖고 n은 요 수의 제곱 요렇게 될 거 아니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꼴로 나올 거기 때문에 답을 보니깐 제곱수가 뭐 밖에 없어? 64 밖에 없잖아. 88에 64. 그쵸? 43은 뭐의 제곱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정답이 몇 번이겠다? 2 번이겠다라는 생각을 요 보기만 보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당연히 실제로 한번 풀어 봤는데 루트 n 구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8 너무 식이 뭐해? 너무 식이 너무 간단하게 나올 것 같아. 아 그러면은 2번 찍어야겠구나. 요렇게 해서 쪼끔은 더 빨리 풀 수 있다. 자 요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항상 루트 n이 나오니까 결국 마지막에 답은 뭐의 제곱수가 나오겠다. 그쵸?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자 요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당연히 이 안에가 분수일 수 아니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뭐 13.7 이래 갖고 13.7을 제곱해 갖고 뭐 이상한 수 나오고 그것보다 살짝 큰 자연수 찾을 수도 있어. 물론 문제가 그렇게 좀 계산이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때는 뭐 다른 게 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내는 이 공무원 시험은 웬만해서는 더러운 숫자는 웬만하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숫자가 너무 더러운 숫자는 안 나오니까 웬만하면 표본의 수 구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제곱수가 정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거 문제 풀다가 너무 이제 23 번까지 오면은 이제 1 번부터 풀다 보면 23 번이면 거의 이제 시간이 없고 막 지쳐 가잖아, 시험장에서. 그쵸? 그때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제곱수를 찍는 그죠. 시간이 너무 없으면은 제곱수를 찍는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어떤가. 자 이런 팁을 드리면서 23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번 A 학과와 B 학과에서 11 명, 16명 뽑아서 성적 간의 차이가 있는지 모평균 차이 검정하기로 했어. 되죠? 자 그때 T 검정 통계량 값과 기강력을 뭘 쓰면 되냐. 자 요런 문제죠. 자 이런 문제는 어때? 그냥 보기만 보고 둘 중에 뭐가 다른가를 찾아서 걸러내면 된다고. 우리가 진짜 검정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쵸? 정답만 찾는 거잖아. 자 그러면 T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가 달라? 분모 부분이 다르죠. 그쵸? 1 번이랑 3 번은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 번이랑 4 번은 요렇게 돼 있다고요. 자 이게 뭐 무슨 의미야? 얘는 무슨 의미야? 얘는 합동 표본 분산을 사용한 식이죠. 그쵸. 합동 표본 분산이 뭐 구했더니 24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합동 표본 분산 구해 놓고 거기에다가 각 표본의 크기 분의 1을 더하기 합한 거 값을 뭐 해 줘? 곱해 주잖아. 그쵸. 그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36과 16은 얘는 진짜 그냥 표본에 뭐에 표준 편차를 갖다 쓴 거잖아. 그쵸. 표본의 표준 편차를 진짜 갖다가 써서 나눠서 구하는 거라고. 자 근데 우리가 모평균의 차이 검정 배웠을 때 무슨 표본이면 지금 11 명, 16명 어때? 30 보다 작죠. 그쵸? 이런 소표본인 경우에는 그쵸? 요런 소표본인 경우에는 그냥 이 표본에서 나온 표준 편차 분산, 표본 분산을 갖다가 쓰면 뭐라고?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표본 크기가 가뜩이나 작아 죽겠는데 걔네 갖고 구한 분산은 너무 뭐더라?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두 집단을 두 그룹을 합쳐서 뭘 쓰라고? 합동 표본 분산을 사용하라 그랬죠. 그쵸? 그다음에 합동 표본 분산을 사용하려면은 두 그룹이 뭐여야 돼? 모분산이 같다는 조건이 있어 줘야 돼. 그쵸? 합동 표본 분산을 쓰려면은 두 그룹의 뭐가 분산이 모분산이 같다. 자 요런 조건이 있어 줘야 돼. 되시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뭐에 분산은 같다. 각 학과의 분산은 같다라는 뭐에 조건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쓸 수 있어? 합동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이 검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되죠? 그래서 합동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구한 검정 통계량만이 T 분포를 따릅니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3 번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 만약에 두 그룹의 모분산이 같다는 조건이 없어. 그쵸? 이 조건이 없을 수 있잖아. 우리가 모분산이 같은지 안 같은지 실제로는 알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는 먼저 이 검정을 하기 전에 둘의 모분산이 같은가 검정부터 합니다. 그쵸? 시그마 제곱 A랑 시그마 제곱 B가 같은가. 이거 F 분포에서 검정할 수 있잖아. 그쵸? 이 검정부터 하고 요 검정에서 같다라는 게 나오면은 그때 이제 T 분포 검정을 하기 시작해.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검정했는데도 두 모분산이 다르다가 나왔어. 그쵸? 그럼 그럴 때는 요 분산 요 표준 편차 부분에다가 그쵸? 요 표준 편차 부분에다가 어떤 표준 편차를 갖다 써야 되냐고. 그쵸? 그때는 합동 두 모분산이 다르면은 합동 표본 분산을 쓸 수 없으므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본 분산으로 원래는 당연히 모분산을 쓰면 제일 좋죠. 그쵸? 근데 모분산은 실제로 구할 수가 없잖아. 그쵸? 이 값은 실제로 구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표본 분산으로 대체한 값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쵸? 쓰는데 써서 구한 검정 통계량이 완벽히 T분포를 따르진 않습니다. 얘가 근사적으로 T분포를 따르고 이때 자유도 구하는 식이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복잡하대. 그쵸? 이거는 또 이제 통계학의 전혀 다른 분야의 얘기야. 더 이제 통계학 심화 과정에 간 얘기야. 그쵸? 현실에서는 두 분산이 같은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까를 이제 통계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통계적 검정 방법을 찾아낸 거야. 되시죠? 근데 우리는 어디 통계학 개론에서 조금 나간 그 정도 수준만이 시험 범위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모평균 차이 검정에서 소표본이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에 무조건 뭐라 적혀 있어? 두 그룹의 분산은 같다는 조건이 무조건 적혀 있고 그때는 뭘 사용해? 합동 표본 분산을 사용하면 된다고. 되시죠? 합동 표본 분산을 사용한 식은 아예 T분포를 따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합동표본 분산을 써야지만이 온전한 정답이고 그쵸. 얘는 뭐라고? 근사적으로 T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또 이게 왜 또 근사적이면서 또 이때의 자유도는 어떠냐 이거는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애초에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평균 차이 검정할 때 소표본이면 합동표본 분산 쓰시고 그때의 자유도는 뭐야? T분포 따르는데 그때의 자유도는 뭐야?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라는 거.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3번을 찾았더니 뭐가 달라 이제는? 자유도가 다르죠. 하나는 26, 하나는 25잖아. 아까 자유도 이렇게 구한다며. 자, 그러면 지금 몇 명이야? 11명, 16명이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 몇이야? 27 빼기 2 하니까 자유도가 25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다고. 자, 지금 이 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한 번도 안 썼다고. 그냥 여기 문제에 적혀 있는 일부 숫자만 보고 푼 거야. 뭘 이용해서? 보기를 먼저 봤으니까. 그쵸?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먼저 보기를 먼저 보시라고. 보기를 보면은 둘둘 나눠져 있잖아. 그쵸? 얘랑 얘가 다르잖아. 그럼 뭐가 다른가? 얘네들은 뭐가 다르지? 아, 이거는 뭐 곱한 다음에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을 하네. 아, 그럼 얘는 합동표본 분산을 이용한 식이겠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합동표본 분산이 진짜 24인가? 그럼 이걸 진짜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시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고. 되죠? 근데 이 두 번째 식은 아예 합동표본 분산 안 썼잖아. 그쵸? 그럼 합동표본 분산 쓰는 게 맞는가? 안 쓰는 게 맞는가? 자, 요거만 판단해 주시면 된다고. 되죠? 근데 소표본일 때는 분산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합동표본 분산 갖다 써줘야 된다고. 되죠? 자, 그렇게 해서 1, 3번을 찾은 뒤에는 뭐만 다른가? 아, 자유도만 다르네. 그럼 내가 뭐 하면 돼? 이게 방향이 맞나 다르나는 볼 필요가 없다고. 얘네 둘 다 방향이 똑같잖아. 그쵸? 그럼 다른 점만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자유도만 내가 구하면은 결국 뭐 하게 돼?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쵸? 그래서 보기 보고 정답만 어떻게든 빠르게 찾는다. 자, 이렇게 풀어야지만 1분 내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분 내에 하나 총 몇 문제 풀어? 시험 100문제 풀잖아. 그쵸? 7급이든 뭐 9급이든 상관없습니다. 총 100문제 풀잖아. 근데 시험 시간을 몇 분 줘? 100분 주잖아. 그럼 결론 뭐야? 1분 안에 하나 풀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까지 앞에 1번부터 풀어오다 보니까 1분 넘게 걸리는 것들도 있죠. 시험이 문제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런 24번 같은 문제에서는 이게 길게 느껴져서 뭔가 풀기가 싫게 느껴지지만 그렇더라도 알고 보면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거의 30초 만에 풀어서 30초씩 내가 뭐 해야 돼? 시간을 적립해 줘서 다른 어려운 계산 문제에다가 갖다 써서 풀어 줘야 된다.
되시죠? 그렇게 해서 보기만 보고 요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야? 보기만 보고 내가 이 보기가 무슨 차이가 있고 그거를 구분해 낼 수 있는가. 자, 요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서 2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25번 풀겠습니다. 자, 세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80회 하였다. 그쵸. 그럴 때마다 앞면이 나온 수를 세 갖고 세 개 던졌으니까 0 번부터 3 번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측 도수를 다 관측했답니다. 되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뭐 이게 당연히 뭐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무가설을 세운 뒤에 뭐래? 카이 제곱 검정을 하였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되죠? 자, 그래서 1, 2, 3, 4 번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결국에 시간만 많이 주면은 1, 2, 3, 4번 다 뭐 하면 돼? 천천히 풀어보면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에서 주는 교훈은 어떤 선지부터 풀까? 자, 이게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1 번, 2 번, 3 번, 4번 정답을 고르잖아. 그쵸?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3 개만 풀면 됩니다. 만약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근데 3 개가 다 맞아. 그럼 정답 몇 번이야? 4 번이죠. 그쵸? 만약에 1, 2, 3번 중에 옳지 않은 게 2 번이 튀어나왔어. 그럼 2 번이 정답이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를 풀 때 논리적으로는 보기가 4 개지만 몇 개만 풀면 돼? 원래는 3 개만 풀면 되는 거야. 내가 똑바로 푼다는 전제 하에서. 되죠? 이게 뭐 이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엄청 귀찮아. 어떤 게 1, 2, 3, 4번 중에서 어떤 보기가 푸는 게 너무 귀찮습니까? 3 번이죠. 그쵸? 카이 제곱의 검정 통계량 구하는 게 진짜 귀찮다고. 왜냐면 기대도수도 구해야 되고 그거를 522 해 갖고 또 빼기 제곱해 갖고 막 그걸 계산해야 되니까 3 번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아하, 그러면은 나는 이 1, 2, 3, 4번 보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 1, 2, 4 번만 풀고 1, 2, 4 번에서 정답을 찾고 1, 2, 4 번이 다 맞으면은 이제 3 번을 정답으로 찍고 넘어가야겠다. 자,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그럼 이제 풀기로 했어. 그럼 1 번부터 풀기로 했어. 1 번 이투가 뭐야?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에 기대도수 구하는 거죠. 그쵸? 자, 기무가설이 사실일 때 기대도수 어떻게 구하는 거야? 기무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이 참이라면은 만약에 내가 진짜 80번 실험했으면은 요 동전이 한 번 나오는 경우가 몇 번 관측되는 게 맞는가? 자, 요런 말이죠. 되죠? 자, 지금 x가 뭘 따라? 이항분포 3,2분의 1을 따르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동전을 몇 번 던져? 80번 던졌어. 자, 그럴 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게 관측되는 횟수는 총 몇 번이냐? 자, 요런 말이죠. 되죠? 그럼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일단 먼저 뭐 해 줘야 돼? 계산해 줘야죠. 동전을 3개 던지는데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31 곱하기 2분의 1의 1승 곱하기 다시 나머지 2분의 1의 2승 해 주면 되죠. 그쵸? 앞면 한 번 나오시고 뒷면 2번 나오세요. 근데 어차피 둘 다 2분의 1이니까 뭐 계산이 쉽죠. 그래서 8분의 3이 됩니다. 되죠? 자, 그래서 한 번만 한 번이 아니죠. 3회 던지는 동전을 3회 던지는 실험을 한 번만 했을 때는 그때 앞면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는 확률이 몇이야? 8분의 3인데 그런 짓거리를 몇 번 해? 80번 할 거라고. 되죠? 그럼 80번 했을 때 확률 8분의 3으로 벌어지는 일이 80번 했을 때는 몇이 나와야지 통계학적으로 맞는 거야? 80 곱하기 8분의 3 하니까 30번 나와 줘야죠. 그쵸. 그렇게 기대된다고. 그렇게 관측돼야 된다고. 이 기무가설이 참이라면. 되죠. 그래서 이 투는 30 이다. 맞게 되죠. 되시죠? 다시 지금 이 실험이 지금 여러 개 섞여 있는 거야. 세 개의 동전 던지는 요 실험이 있는데 요거를 또 몇 번 하는 거야? 80번 하는 거야. 그쵸? 근데 여기 80번 한 것 중에서 나오는 각 앞면이 관측되는 횟수의 실험들의 실험들이 몇 번인지를 그쵸. 몇 번인지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잠깐 살짝 섞여 있기 때문에 요런 실험을 또 여러 번 한 다음에 그 여러 번 중에서 몇 개인가를 또 찾는 거기 때문에 쪼끔은 헷갈릴 수 있지만 잘만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한 번만 요 실험을 한 번만 했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의 확률은 8분의 3 이다.
근데 그럼 8분의 3의 확률을 갖고 80번을 한다면은 당연히 30번 나오는 게 기대된다. 되시죠? 이렇게 해서 기대도수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을 봤더니 H0 기무가설 하에서 X는 2가 발생할 확률은 8분의 3이니. 그쵸? 이번에는 앞면이 몇 번 나오는 경우? 2번 나오는 경우죠. 그쵸? 2번 나오는 경우의 확률을 구해보래. 아까는 확률까지 구한 다음에 기대수 찾았잖아. 1번은. 그쵸? 근데 2번은 뭐야? 여기 확률까지만 계산해 보래. 그럼 더 쉽죠. 그쵸? 그럼 여기 32로 바꾸고 여기 2분의 1의 2승, 2분의 1의 1승으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쵸?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야? 8분의 1이고 32가 뭐랑 똑같아? 31이랑 똑같으니까 어차피 얘도 뭐야? 확률이 8분의 3이겠죠. 그래서 2번도 맞다. 그럼 여기 E3도 기대도수가 몇이야? 30이 되겠죠. 얘도 30이고. 그다음에 얘네 둘이 남아 있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결국에 뭐해? 3시 0을 적나 3시 3을 적나 둘 다 뭐야? 1이잖아. 어차피 똑같겠죠. 그러면 총 지금 60번 빠졌고 80번에서 그럼 20번 남았잖아. 그쵸? 근데 얘네 둘이 뭐해? 나올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는 기대도수가 10이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이 각 값들을 뭐 해줘? 빼고 제곱하고 나눠서 검정 통계량 구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1, 2번 풀고 내가 3번 풀면은 뭐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게 된다고. 원래 선지가 나오면 선지를 원래 순서대로 푸는 게 당연히 원칙이긴 한데 선지를 보다가 '내가 이거 풀었다가는 진짜 이번 시험 끝나겠다 그냥. 너무 오래 걸리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요 밑에 선지로 넘어가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되죠? 자, 4 번으로 넘어왔더니 임계값은 요렇게 해서 구하니. 결론 얘는 이런 거는 뭘 물어보는 문제야? 자, 지금까지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그쵸? 그래서 임계값은 요럽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어디에다 함정을 파놓습니까? 여기 값, 여기 확률값, 아니면은 여기 뭐 자유도에다가 함정을 파놓죠. 되죠? 자, 유의수주 5% 검정인데 카이 제곱 검정은 무슨 검정? 우측 단측 검정이라고. 되죠? 우측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유의수준을 5%로 쓰면은 여기에다가 뭘 써야 돼? 여기 똑같이 0.05를 써줘야죠. 그쵸? 여기서 5% 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이 카이 제곱 0.05 값을 써줘야 된다고. 그쵸? 양측 검정이 아니기 때문에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되죠? 그럼 이거는 오케이. 이건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뭘 봐야 돼? 자유도를 봐야죠. 지금 얘는 무슨 검정이야?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이죠. 어떤 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이 자료가 어떤 분포를 따르냐를 검정하는 거잖아. 그쵸? 적합도 검정이라고. 자, 적합도 검정은 어떻게 세? 어차피 한 줄밖에 없으니까 한 줄에 그룹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그룹 개수가 지금 몇 개야? 4 개잖아. 그럼 자유도는 여기서 어떻게 구해? 빼기 1에서 구한다고. 그쵸? 이렇게 구한 값이 뭐야? 자유도죠. 뭐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도가 3이다도 뭐야? 오케이죠. 그럼 여기 요렇게 지금 선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여기나 여기 확률값이나 여기 자유도값이 달라서 이게 틀린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얘나 확률값이나 요 자유도나 둘 다 맞아. 그럼 4번 문장이 뭐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1, 2, 4번이 다 맞으니까. 그쵸? 자, 요렇게 풀고 이제 넘어가라고. 다음 문제 풀라고. 내가 지금까지 못 풀었던 문제 풀라고. 자,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진짜 너무 왕왕 남아서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어. 시험 다 풀고 났는데도 뭐 한 10분 이상 남았어. 자, 그럴 때 이제 뭐 해 봐? 3 번을 다시 풀면서 뭐 하는 거야? 검사를 해 주는 거죠. 3 번이 진짜 틀린 문장이었나를 뭐 해 준다고? 검사해 준다고. 근데 내가 시험 시간이 안 남았어. 시험 시간이 이제 마킹할 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뭐해? 그냥 3번 찍고 그냥 가야죠. 그쵸. 왜냐면 4 번이 내가 여기에 함정 팠을 거다 생각해 갖고 '아 둘 다 되니까 4 번이 맞다.' 요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혹시라도 4 번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그쵸. 뭐 어딘가에서 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3 번을 진짜 풀어 봐 갖고 3 번도 맞으면은 4 번은 내가 그냥 요렇게만 하고 넘어가서 약간 살짝 의심이 있었는데 3 번을 다시 검사해 봤더니 3 번이 맞아. 그럼 4 번이 정답이겠죠. 4 번에서 내가 어딘가 놓친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4 번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하고 넘어간 다음에 3번 찍고 갔어. 근데 3 번을 다시 검사했더니 3 번이 진짜 틀렸어. 그럼 3 번이 정답이 맞는 거잖아.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검사는 한번 해 줘야 된다고. 한번 구해 볼까요? 검정 통계량. 지금 관측도수랑 기도수 다 구했으니까
자 구하면은 8 빼기 10의 제곱 나누기 10 더하기 27 빼기 30의 제곱 나누기 30 더하기 34 빼기 30의 제곱 나누기 30 더하기 10분의 10이네. 11 빼기 10의 제곱. 이거 계산하니까 너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쵸? 이거 10분의 10분의 4고 얘가 10분의 1이니까 10분의는 5고 더하기 30분의로 하면은 얘가 3의 제곱이니까 9고 얘는 4의 제곱이니까 16이니까 둘이 더하니까 25죠. 그쵸? 이 약분하면은 6분의 5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6분의 3이니까 둘이 더하면은 6분의 8이네. 그쵸? 6분의 8인데 지금 3분의 5냐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죠. 잘못된 거죠. 그쵸? 자 지금 이제 다시 검산하러 돌아와서 풀어봤더니 어떻게 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쵸? 근데 아까 시험 문제 풀 때 25번 맨 처음으로 풀 때 진짜 이거를 3번을 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된다고. 시험 시간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진짜 시간이 한 시간 2시간 안에 요 25번 하나만 풀면 됩니다. 이러면 누구나 공부를 통계학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은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장에서 푸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 주는 교훈 뭐라고? 어떤 선지부터 풀까 내가 잘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봐주면은 뭐가 제일 계산하기가 귀찮아? 3번이 제일 계산하기가 귀찮다고. 그렇기 때문에 1, 2, 4번만 풀고 넘어가자. 자 요런 생각을 해 주시고 자 4번 당연히 맞는 문장이죠. 그쵸. 인대가스 당연히 이걸 사용하는 거잖아. 그쵸. 이게 맞다라는 확신을 갖고 3번을 풀진 않았지만 내가 실제 시험 볼 때 3번을 풀지 않았지만 1, 2, 4번이 맞으니까 3번이 오답이다. 자 요렇게 찍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기출문제 풀 때는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쵸. 기출문제는 내가 이 단원의 공부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검증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시험에서 맞닥뜨린다면 시험장에서 맞닥뜨린다면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정답을 찾아서 아니면 내가 모르더라도 한번 어느 정도 정답을 몇 번으로 찍을까 자 요런 연습을 하는 시간이 또 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활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24년 7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